예, 오늘은 전 세계의 패권을 뒤바꾸게 했던 사건이자 지금까지도 일본의 정치, 사회,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생각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본 역사 중에서도 가장 최근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일본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었는데요.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일본에서는 난데없이 일본의 핵무기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もしあの時に一部戦術核を残して彼らが活用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ればどうだったか、さまざまな選択肢をしっかりと視野に入れながら議論するべきだろうと。 집권 자민당은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돈 53조 원인 방위비가 2배로 늘면 100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 54조 원의 2배가 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늘 최근 일본의 재무장 추진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와, 2022년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마도 일본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라든가 그 중국도 연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포함해서 그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일본은 전 세계의 우려대로 빠르게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안보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아베 정권이 재집권했던 2012년 이후에 꾸준히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52조 원, 일본에서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방위력 강화에 쏟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역시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과반수 넘게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에서 자위대의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추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일본이 또 사고를 치는 게 아닐지 에이, 이런 설마 걱정이 들 것 같아요. 제국주의 시대. 그렇죠. 일본은 과거에도 방위력 강화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전쟁이죠. 바로 태평양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던 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투,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아, 진주만. 진주만을 향해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미드웨이 제도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끝나는데? 세 번째 전투는 일본 땅에서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오. 가미카제 특공대의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진짜 왜 그래? 당시 일본은 전쟁 비용만으로 국가 예산의 무려 200배나 사용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이면서까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침몰, 세 컷으로 보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주제로 낱낱이 벗겨보려고 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사람들 하와이는 어떤 곳이죠? 우리 미국인들한테도 네. 하와이는 정말 가보고 싶은 휴양지 중에 1순위예요. 저는 못 가봤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워요. 아, 못 가보셨어요. 네. 아, 못 가보셨어요. 근데 그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게 거기 진짜 하와이 미 해군 태평양 그 사령부 있어요. 정말 파견되고 싶은데 1위 바로 하와이 기지였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항상 이게 진주만은 뭐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진주만을 쳤는지 항상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태평양 전쟁을 연 첫 공격지가 진주만이 됐던 이유, 그거는 일본이 철저한 어떤 계획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 전후 복구로 힘겨워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의 강자가 떠오른 건데요. 어디였을까요? 미국.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은 한 가지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전투함 8척을 만들어서 주력 함대를 늘리려는 계획인 일명 88 함대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쟁도 막 끝났을 무렵 일본은 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새로운 침략을 준비한 거 아닐까요? 미래를 대비한 건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역시. 교수님, 당시에 그 전함을 늘린다는 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바로 이 해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만이 그 지위에 맞춰서 함대의 규모도 커지게 됐고 이 함대의 질과 숫자가 곧 국력의 상징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일본이 전함까지 늘릴 계획과 함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쁨을 누리던 그때 일본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왜요? 바로 1921년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워싱턴 DC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9개 국가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구 개 국가는 3개월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한 끝에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조약인데요. (5개국) 조약.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의 해군 군축 협정. 5개국이 맺은 해군 군축 협정 조약으로 일본은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좀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5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군함수는 아니겠죠? 어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영국,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전함의 비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5, 일본이 3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의 전함이 인정되는 반면에 일본은 31만 5천 톤의 전함만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제한시켰네요. 그렇죠. 왜 받아들였지 근데? 예, 일본으로서는 당시 미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약을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본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니까 그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히 군부에서는 쿠츠조쿠가 있고라고 굴욕 외교라고 굴욕적이다. 예, 굴욕적이다. 예, 그 간대국에 너무 양보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미국은 여기서 이제 됐어 하고 멈췄을까요? 강력한 걸 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은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일본과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더더욱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불만이 터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죠. Japan's honor had been violated. Within half an hour, the Japanese railroad garrison launched a coordinated... 이때 그동안 일본을 예의주시하던 미국이 만주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그리고 상당한 준비 끝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제연맹이 나서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영상이 있어? China has long been derelict in her international duties as a sovereign state, and Japan, as her nearest neighbor, has been the greatest sufferer on that score. The adoption of this report would give the impression to the Chinese that they had been exonerated from all responsibility. I ask you not to adopt this report. The dramatic moment has arrived. Le rapport est adopté à l'unanimité.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Traduction. The Japanese delegates refuse to accept the decision and sensationally walk out of the assembly. 분위기가 안 좋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곧바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건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제재로 군사력을 축소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일본 전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왜? 어떻게? 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 외교를 내걸며 군축 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라는 총리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2년 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 소리야? 어? 미조우노テート大不穏事件
狙撃されて重傷の犬飼総理大臣ついに逝去. 전대미분의 도쿄에서 일어난 불온 사건, 저격당한 중상 입은 이누카이 총리 대신 마침내 서고. 기사 속에 보이는 사진은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이 찌요시인데요.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강경파 군인, 즉 지금의 이제 우익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총리를 암살한 것일까요? 자꾸 협조하고 예. 그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런 예, 거 아니에요? 굴욕적인 거를 하느냐. 굴욕적인 걸 왜 하고 라는 있냐. 거죠. 이들 입장에서 이누카이 총리는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연약한 총리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미 감정이 엄청났던 네. 거죠, 일본 내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그 미국을 되게 싫어했고 그 오히려 사건 아까 천리를 죽인 사건 때도 그 죽인 그 천년 장교들을 그 감형해달라고 그러니까 탄원서를 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만 명 서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범인들이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와 더불어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벌써.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를 암살한 세력은 이날 미국의 한 유명 인사도 함께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유명 인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아닐까? 야 대통령을? 정답. 예, 규현 씨. 미국의 대통령. 약간 발상은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답. 힌트로는 대통령 못지않은 유명 인사입니다. 못지 않아요? 예. 셀럽인가? 아, 탑스타? 가수인가? 정답. 예, 크리스 씨. 그 My Way 부르시던 프랭크 시나트라. 어우, 네. 발음을 너무 잘하시는데 오답. 아, 누구지? 그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정답하세요. 정답. 채플린? 아닌가? 찰리 채플린? 아닌가? 정답.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미국 사람이에요? 아닌데? 아, 미국 사람은 아니죠. 그러네. 미국의 유명한 사람. 거기 계셨어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 근데 찰리 채플린을 왜 죽이지? 근데 살았어요? 당시 찰리 채플린은 동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신작 시티라이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고 있다가 있는 과정에 이제 일본을 방문한 건데요. 이때 마침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가 찰리 채플린을 자신의 사저로 초대한 거였어요. 근데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범인들 역시 이 총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암살 계획에 찰리 채플린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까지 암살하면 경고를 날릴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결과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게 지팡이 휘둘면서 이렇게 쑥 숨은 거 아니에요? 총 딱 쐈는데 모자 쓰고 마주쳐 보고 재치 있게. 영화처럼. 아니면 전날 과음하셔서 못 가셨나? 약간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만은 찰리 채플린은 총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둔 스모 경기 관람하고 그다음에 튀김을 먹는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튀김이 살렸네 튀김을. 세상에. 늦어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크리스 씨도 찰리 채플린 사건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 처음부터 아주 실패했어요. 왜요? 찰리 채플린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그냥 활동하고 있는 것뿐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 아니고 영국과 일본 사이에 돌을 칠 뻔했잖아요. 죽였으면 오히려. 네, 그래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암살도 잘 못된 듯이고. 예, 이 사건은 모두 일본 내에서 군을 축소하려는 정부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1934년 일본은 서양과 맺은 군축 조약을 완전히 깨버리고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워싱턴 회의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년 뒤 1936년 2월 26일 일본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바로 이것이 2.16 사건입니다. 병사에게 고함, 칙명이 내려졌다. 이미 천황폐하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즉각 저항을 멈추고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2월 29일 계엄사령관 가시 고헤이. 이 쿠데타는 결국 효와 천황의 진압 명령으로 4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황을 방패막이로 한 전쟁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쇼와 천황을 수장으로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을 구성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군부가 감행한 첫 번째 전쟁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전쟁, 바로 중일전쟁인데요. 이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난징 대학살. 최소 12여만 명, 그리고 최대 30여만 명이 희생된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일본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떻게 일본을 수렁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바로 때렸겠죠. 말씀하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예상보다 중일 전쟁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군수물자의 수입도 더 필요하게 됐는데요. 일본이 가장 많이 의존하던 수입국이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중일 전쟁 당시 전함과 무기에 들어가는 철의 주요 성분인 설철, 수입의 74%가 미국산이었고요.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 역시 수입량의 60%를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전함, 항공기 등을 움직이는 석유도 80%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럼 미국에서 수입을 못하면 일본은 그냥 산업이 마비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자 다음 해인 1939년 미국은 초강수로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과 맺었던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을 미국이 폐기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지? 통상 조약을 폐기한다는 게 그게 동맹 깨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일본은 원료 부족 사태까지 겪게 되면서 군사 작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으로 물자와 비용이 허덕이는 동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 세계의 지형을 한 번에 뒤바꿀 기회가 바로 일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뭐죠? 뭔데? 바로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에?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아, 이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강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 친선? 세 개의 나라가 친선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 시험 3급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1, 독, 2.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일독이.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 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예.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에게 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삼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그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보이죠. 일본은 1940년 9월 삼국동맹 후 곧바로 인도차이나 북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고무와 쌀 등이 풍부했던 곳, 바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슐라웨시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수입이 막히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탈을 하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침공을 감행했던 일본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제재하지? 미국은 먼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크리스 씨 이때 미국 반응은 어땠어요? 미국은 그래도 참전하지는 말자. 예, 왜냐하면 뭐 1차 세계대전 그때 씁쓸한 맛도 보고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삼선 그 대선 나가려고 하는데 공약 하나 냈어요. 전국 미국 어머니들 당신 아들을 유럽 전쟁터 보내지 않겠다. 목숨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평화주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체 미국이.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기세가 장난 아니네.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또 내보도록 할게요. 예. 하와이에 주둔한 일본 영사관은 미 해군을 정찰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주요 정보를 얻었을까요? 정답. 예, 크리스 씨. 멀리 있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 망원경? 망원경. 이렇게 멀리서. 누가 봐도 수상한데요? 정말 멀리서. 정말 멀리서? 그거를 사용하긴 했겠죠. 정답은 아닙니다. 오답. 어떠한 물건을 이용합니다. 물건. 감시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시요? 정답! 오답. 네, 역시 하와이 지원 씨. 출신. 알았어. 하와이. 하와이는 또 이 해변들이 터틀베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데도 있어요. 거북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거북이. 거북이 등에다가 고프로 하나씩 달아두고 촬영하는 거죠. 우리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비웃으시잖아요. 너무 느리지 않을까요? 그래야 디테일하게 잘 찍죠. 예. 오답입니다. 좀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 네. 매일 아침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합니다. 정답. 크리스 씨.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신문. 맞아요? 크리스 씨 정답. 신문이야? 진짜요? 예. 편지 아니, 신문. 신문은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에는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함대 동향을 좀 상세하게 싣고 있었어요. 신문에? 예. 야, 희한하다 그것도. 희한하다. FDR requests funds for 68 Navy vessels.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8척의 해군 함정에 대한 자금을 요청. The second contingent of approximately 30 ships, including the aircraft carrier Yorktown, will leave on or about October 14th, according to unofficial reports. 엄청난 정보네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요크타운 포함한 약 30척의 두 번째 함대는 10월 14일경에 떠날 예정이다.
아니 비공식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네. 그 말도 안 돼요 이게. 저게 신문에 나온다고요? 이 신문사가 스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신문은 미국 함대의 규모와 활동, 심지어 입출항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부에 적이 있네. 진짜. 예, 하와이의 일본 영사관은 그대로 이 내용을 일본에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그렇겠다.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아,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 일본은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 시설과 항공기, 함정의 종류는 물론이고요.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라는 것. 이러한 정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한 먼저 일본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의 주요 지형물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시 어떻게 진입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진주만과 흡사한 화산섬인 규슈의 사쿠라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과 저공 비행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때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군을 지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 영화에서 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본 분들. 이 두 사람은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의 축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조 히데키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건 4년 동안 쌓았던 만주사변의 성과가 제로가 되어 만주국이 위험하게 되고 조선을 국방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은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바로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인물 모두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 봤던 거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 하버드대에서 연수 받았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고 미국통이죠. 네,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오래 전쟁하면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장기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된 일본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전쟁, 즉 진주만 공습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길고 긴 태평양 전쟁에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세워서 이투루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열흘 동안 쓰레기도 안 버리고 조심히 갔다고는 하지만 레이더 같은 것도 있고 다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미국은 정보기관의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일본이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군이 진주만으로 향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멀어서. 태평양에서 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공격 목표가 필리핀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필리핀. 당시 진주만에서 해군을 지휘하는 인물은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당대 최고의 해군 전략가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받는 허즈번드 킴멜 제독이었거든요. 하지만 킴멜 제독 역시 진주만이 일본의 목표 지점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한 거예요. 대신에 일본이 다른 곳을 공격할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대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언제든 항공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비행장 한가운데 모아두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진주만 공습 때 피해가 커진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진주만은 절대 안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진주만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육지에서 엄청 떨어져 있었고 주위의 물이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 어뢰 공격해도 안 먹혔어요. 그리고 최첨단의 시설 다 갖춰져 있는 해군기지 있으니까 설마 여기 칠까 이런 상상도 못한 거죠. 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되게 많이 갔네. 총공격이야. 총공격인 거죠.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역시. 와. 속성적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그냥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완전 영화 같아요, 그냥. 그냥. 저거 실제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그새. 진주만에 딱 맞는. 그렇죠.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조차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만큼 공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18여 척의 배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탱크와 병창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탱크와 병참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결국 태평양 함대를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그 이유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 왜 이 이유 때문이요? 전 정답. 예, 혜성 씨. 그 오일 탱크까지 파괴시켜버리면 미국이 이제 완전 참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답. 성공한 건 맞아요. 그거 파괴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를 없앴어야 됐거든요. 정답. 예, 지원 씨. 본체는 없었던 거야. 그런데 본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 본체라는 게. 그 항공모함을 그게 없었던 거야. 정답. 항공모함? 항공모함. 그러니까 비행기 뜨는 그 메인 배가 없었던 예, 항공모함이라는 게 움직이는 비행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진주만 공습전에 미군의 항공모함을 파괴해야 미국의 전력 복구를 늦출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본은 진주만에 가서 태평양 함대의 중심축인 항공모함을 한 척도 못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5 그리고 렉싱턴-5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미국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다. 그렇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연설을 통해서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는. 결의가 보이네. 결의에 찬.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전쟁 1차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네, 일본은 뭐 축제 분위기죠.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미국 이겼다. 네. 그 9명이 올해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9명을 진주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주만 공습 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우와, 아니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래 영국령인 말레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웨이크 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 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이게 모두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이 점령한 곳들인데요.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밑에 다 먹었네. 그냥 동남아시아의 패자가 됐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본의 팽창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못하죠. 미국은 일본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전력 수정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킨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 씨 알고 있는 장군님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 뭐 메가더 장군님 있다면 해군은 그 니미츠 사령관님 있어요. 그래서 엄마장은 유명하면 지금은 제일 탑급의 그 항공모함 이분 그 성함 따서 USS 니미츠 캐리어 이렇게 불려요. 그렇다면 체스터 니미츠는 무너진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어떻게 복구시켰을까요? 먼저 미군은 진주만에서 파괴된 일부 함선을 빠르게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3척을 제외한 함선이 3개월 만에 복구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였죠? 항공모함. 그렇죠. 예, 먼저 미군은 진주만 공습 때 무사히 살아남았던 항공모함
기억하시죠? 네. 그 항공모함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아. 결국 진주만 공습 후 5개월 뒤에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일본의 대대적인 복수전을 감행하는데요. 그 복수전은 바로 도쿄를 공습하는 거였습니다. 와. 체스턴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오, 뭐야? 이렇게 도쿄까지 미국의 전투기 16대는 무사히 날아갔고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비록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오래된 역사에서 거의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수도인 도쿄를 공격당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 일본은 완전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미국과 맞붙은 사노해 해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요코타운 그리고 렉싱턴 두 척을 없애는 데 성공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네, 먼저 일본은 소류, 희류, 아까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그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네. 와.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암호 해독가는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려운데. 서로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그걸 또 이용을 하죠. 해킹을 알고 이용을 한다고요? 정답! 예, 크리스 씨. 아니 우리 지금 뭔가 그 기름 없다, 떨어졌다. 미군들이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인 걸 그 뭔가 문자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거 좀 가르치라고 이거라고.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요. 예, 오답이고요. 저도 영화를 봐서 이거는 영화 전쟁 영화 좀 그만 봐. 전쟁 광이네 보니까. 네, 무한경. 예, 혜성 씨. 네, 뭔데요? 그러니까
미드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암호에 써서 보낸 거예요. 미드웨이에 식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AF에 식수가 부족하대. 이렇게 암호를 한 거를 가로채서 AF가 미드웨이가 맞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정확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예, 미국은 암호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아니 그러니까 침몰 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크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야, 예. 거의 SCB급인데요? 와, 수리가? 잘 고치네요. 예, 요크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니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 척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선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3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아카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고 전투함 1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1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와.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2호선 함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일본군의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왜 마지막 격전지가 된 거예요? 예, 미군은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가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어야 했죠. 그곳이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낳게 된 곳이 바로 또 이 오키나와였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아니,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답지 저렇게 불에다가 불로 그냥. 오, 뭐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운이라는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운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쇠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성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여 역사를 제대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볼 것도 많고 이 사연도 많은 뉴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욕 한복판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뭐 글로벌 광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타임스퀘어. 그렇죠. 타임스퀘어 이곳은요 19세기 말 그 말 거래업자 뭐 마구간 마차 뭐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붐볐던 곳인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정말 이 세계 최고의 기업 광고가 걸려 있고 낮보다 밤이 훨씬 화려한 곳입니다. 어쨌든 그 타임스퀘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엔 이 뭐 공연 예술의 상징이자 정말 이 뮤지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딘가요? 브로드웨이. 맞습니다. 브로드웨이 42분가.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번쩍이는 맨하튼 브로드웨이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 종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이요? 네. 지구 종말이 시작됐다고요? 네. 브로드웨이에서요? 그렇습니다. 뉴욕시 브로드웨이 270번지 18층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 바로 핵폭탄 개발을 위해 첫 번째 본부가 브로드웨이에 세워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이 발발과 함께요, 독일 나치즘이 극에 달할 무렵 이 맨하튼을 시작으로요, 시카고, 뭐 워싱턴 DC, 그다음에 버클리, 하여튼 미국 30여 개 도시에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전 지구적 기밀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극비로 개발된 핵폭탄은요, 인류 역사 최초로 일본 열도에 투하됩니다.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그날 약 350기의 비행기에서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고 무모하고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미국. 일본의 심장 도쿄 상공을 약 1,500톤의 소위탄이 폭우가 쏟아지듯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거대한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폭발합니다. 핵폭탄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칩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일본 제국 패망과 민족 분단의 비밀, 그 진실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무기를 할 수 있는 이 핵폭탄.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인을요? 원인을. 그럼 다른 나라라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죠.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거라는 건데.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일?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일본이요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화신 그 히틀러의 두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꽉 퍼집니다. 너무 끔찍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핵 가졌으면은 지금
지금 저희는 없었. 지구는 그냥 독일이죠. 그냥 지구는 지금 저희가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이죠. 이게 1930년대 후반 이 독일에서 이 우라늄 원자를 쪼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파닥이 퍼지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이요? 네. 소크라테스요. 저는 소크라테스밖에. 그분은 항상 상대성이던데요?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루즈벨트에게 좀 편지를 좀 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결국 루즈벨트는요. 고민 끝에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핵폭탄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중 물리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펜하이머 들어보셨나요? 저는 테스 형밖에 잘 모르는데.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 핵폭탄 개발을 연구하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뭘까요? 보안. 보안. 좋아요. 보안도 있고요. 빨리. 히틀러보다 먼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비서실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급하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악관으로 이제 곧장 달려간 이 트루먼은요,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어쨌거나 이 몇 시간 뒤 이 곧바로 트루먼은요, 루즈벨트의 그 후임자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 후 트루먼은요, 맨하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란 거. 네, 정답. 루즈벨트가 돌아가셔서.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깜짝 놀랐고, 이미 놀랬고. 이건 두 번째 깜짝 놀란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왜 깜짝 놀랐을까? 정답. 정답.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던.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의 극비로 진행됐다. 몰랐을까? 모르겠네요. 정범선 씨. 정답입니다. 진짜 몰랐구나. 몰랐어요. 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제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자꾸 내왔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트루먼도 몰랐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요, 정말 이 최소한의 핵심 인물만 알았던 정말 극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딱 치르고 난 뒤 전쟁부 장관,
지금으로 보내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 둘만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발물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은 4개월 안에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부통령도 모를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들통나지 않도록 애매하고 말하기 쉬운 제목을 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 개발하는 그거 재개발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요, 도심 속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옮겨서 비밀리에 연구를 또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약 30개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요,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찝찝하게 일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가를 전쟁 위해서. 중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청소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청소부원까지도 연구단지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이 보안이 확실했는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폭탄, 핵이라는 말. 근데 나도 모르게 핵은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하는 일을 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폭탄, 핵 대신 The Gadget 이런 코드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근데 교수님 왜 핵무기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진영이 양대 전선이었어요. 동부전선, 서부전선 해가지고 러시아랑도 싸우고 막 프랑스, 영국하고도 싸우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방법을 히틀러가 좀 바꿔가지고 일단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다가 영국을 제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소련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대 전선이 돼버렸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우라늄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 가장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그거를 선점할 수도 있었어요. 나치 히틀러가 우라늄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쪽하고도 싸우고 저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 공장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들고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드는 게 바쁘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와 돈이 들어가요. 총 연 인원으로 13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됐고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아마 한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물량, 인적 인원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 미국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 유지. 근데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보안을 기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이 이제 일부러 좀 두뇌를 가지고 오려고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국적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막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막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데리고 왔고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핵 얘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핵 실험에 성공한 거를 한 게 이제 시카고대 학교에서 했어요. 우리 무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막 미식축구 하고 했던. 근데 거기서 핵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대학교에서 진짜 대학교의 대학교에서? 운동장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한 거고 그 성공하니까 이거를 좀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버렸어요. 아니, 땅이 남아 있어요 아직? 거기서 실험을 그거를 했는데? 했던 땅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그 실험을 했던 자리에 조각이 막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공부만 한다는 걸로 좀 미국 대학 사이에서 시카고 대학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돼서. 타일런 학교에서도 이렇게 핵실험을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이 나치 독일은요 핵폭탄을 그 개발하기 전에 패망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핵폭탄 바로 더 가제트 개발을 끝냈고요.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트리니티 테스트. 요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트리니티 테스트,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동이 트지 않은 그 컴컴한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목장,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평평한 지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시야가 확보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기괴한 모양의 핵폭탄 가제트가 공개됩니다. 더 가제트입니다. 동그래요? 동그래요? 더 가제트입니다. 동그래요? 저게 뭐야? 저거 가다가 전선 하나 잘못 건들면 죽는 거야. 진짜 너무 저거 외형이 그죠, 너무 선이 이게- 저렇게 외형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없었던 때네. 실험실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핵폭탄- 크지는 않네요.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크지는 않네.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공하나요? 이 폭탄이? 드디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제트는 점화됩니다. 이후에 하늘 위 약 12km의 높이의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야, 저 조그만한 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 이날이 바로 1945년 7월 16일입니다. A hand-built device will melt desert sand and turn night into day, rendering every previous weapon of war obsolete in a few millionths of a second. 끌어올리죠 지금? At 5:31 a.m., a mechanical timer in the command bunker clicked at the end of its track. 진짜 저러고 있네. 야, 거의 우와. 와, 이게 실제 영상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어우, 저게 핵폭탄의 위력이고. 자, 이때 이 핵폭탄 폭발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몇 배는 더 큰 강도의 빛이 사방에 쏟아졌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시력을 되찾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핵폭탄 이 폭발의 위력을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테스트에 참가한 이 과학자들은요, 핵폭탄이 폭발할 때 이 발생하는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못 맞추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는 자, 문제 나갑니다. 트리니티 테스트를 참관한 뉴욕타임스 기자는요,
과학자들의 이 대비책을 보고 괴기스러운 장면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괴기스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비책.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오호! 뭐죠? 쉽다고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했길래? 말씀하실 때 네. 그 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서요. 주변이 사막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머드팩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물을 적신 그 사막 모래를 여기 바르는 거지. 진흙 몸에다가. 모래인데 머드가 될까? 모래는 안 돼요? 물로 이렇게 적시면 안 되나요?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땅을 팠다. 틀렸습니다. 네. 뭐하지? 뭐하지? 팬성. 그 엄청난 빛이 나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양산? 아, 양산. 오답입니다. 지원 씨가 머드팩을 발랐다면서요. 발랐네. 온몸에. 네. 아니 혜성 씨 이거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네. 뭐? 선크림을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 우선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핵폭탄 실험을 하는데. 선크림이 있었어요 그때? 머드팩 대신 선크림. 정답. 야. 아니 선크림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럼요. 아니, 잠깐만요. 미국은 전쟁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핵실험하는데 진짜 개겠겠다. 선크림을 발랐다고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죠? 다 맞. 그러니까 이날 그 비밀 엄수를 약속받고 이 실험을 참관한 뉴욕 타임스 기자 윌리엄 로렌스가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야 이거 괴기스럽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봤을 땐 뭐야 저 사람들 왜 아니 밤에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또 그 외에도 그 왜 용접할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보면 검은 유리 있죠. 그렇죠. 예. 그 두꺼운 그 검은색 유리판을 이렇게 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 오펜하이머와 이 그로브스 장군마저도요. 그 현장, 폭발 현장에 가서 신발에다가 이 종이 덮개만 이렇게 두르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괴기스럽네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지금이었다면 어떡해. 와, 이게 완전 무방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새 신발들 신으셨나? 왜 발은 보호하면서 저렇게 몸은 냈던 거야? 발을 보호할 정도면 자기도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트리니티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은요. 이 핵무기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살상 무기인 핵폭탄을 왜 일본에 그것도 2발이나 떨어뜨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최초로 투하된 핵폭탄과 우리의 분단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